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계진의 아침마당 열겠습니다. 오늘 노영심 씨가 재헌절 노래 좀 칠 줄 알았더니 재헌절 노래가 좀 달라졌나 그랬습니다. 오늘 재헌절 휴일을 맞아서 또 어린이들은 대개 방학을 해서 집안에 모든 식구들이 모여있는 모처럼 맞은 휴일의 아침이 됐습니다. 오늘 43회 재헌절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모든 통치와 또는 통치 질서와 기본권에 관한 기본적인 것을 규정해 놓은 헌법을 만든 날입니다. 헌법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법의 어머니법, 모법이죠. 가정에서 어머니를 정점으로 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출산되는 것 같이 헌법 밑에 무슨 법 해가지고 모든 그 아들, 딸과 같은 법들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그 헌법을 만든 날입니다. 그런데 노영심 씨는 법 없이 살 사람일 것 같긴 한데 법에 대해서 평소 좀 생각하고 알고 삽니까? 그렇지 못하는 편인데요. 못한 편이다. 예. 그러면 손해를 보고 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또 그게 굳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 그때 안 하려고 그러죠. 안 하려고? 예. 만약에 법이 없다면 이 세상에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저 사람은 살 것 같다라는 말이 없겠죠. 없겠죠. 법이 없다면 이제 무법천지인데 사실 법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실 보호받는 측면에서는 법이 없으면 못 살 사람이 많고 규제의 측면에서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참 좋은 건데 규제냐 보호를 받는 측면이냐 이제 그런 차이가 아마 있을 겁니다. 노영심 씨는 제가 이제까지 보건 데는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아무 규제를 안 해도 잘하고 살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제 헌법 제11조 1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어머니 법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평등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친족 상속에 관한 법 내용을 봐도 남녀 평등에 위배되는 면이 그동안에 많다 해서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개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개정했는데 올해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하고 알아두어야 할 법인데 말씀입니다. 드라마 볼 때 이게 제일 궁금했었는데요. 전화할 때 드라마 속 키스신? 정말 드라마에서 탁탁 치잖아요. 눈물이 제일 신기하죠. 진짜일까? 어떻게 한 거지? 한 번쯤 궁금하셨다고요? 드라마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그렇지만 꼭 알고 싶었던 촬영에 얽힌 다양한 궁금증들 오늘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두근두근 아유 다들 침 넘어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슴 떨리게 하는 드라마의 백미 키스신. 키스신에 관해 뭐가 궁금하세요? 하는 사람들도 생각하겠지만은 거기 촬영 감독님이나 스태프분들은 기분이 어떨지.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달려간 곳은 신의 저울 촬영장. 키스신을 앞둔 배우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오늘 왜 이렇게 여자 스태프분이 많이 모였어? 우빈이는 내가 어떻게 할까봐 그런 거야. 에이 부러워서 그렇죠. 여성 스태프들이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시작된 촬영. 이때 지켜보고 있는 스태프들의 반응 궁금하시다고요? 유형별로 정리해봤습니다. 어라 지금 무관심한 척하는 거죠. 보는 듯 마는 듯 하면서 뚫어져라 눈을 떼지 못하는 시선 고정형. 하트. 침이 저절로 꿀꺽꿀꺽 넘어가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아유 이분은 좀 수줍으시다. 힐끔힐끔 보기도 하며 입이 귀에 걸린 채 대놓고 즐기는 관심형. 키스신을 찍던 말던 넌 해라 난 일한다. 눈길도 주지 않는 무표정의 스태프들. 이 정도로 무심하면 고수의 경지를 할 수 있겠죠? 무관심형. 미안하다 관심 없다. 저 드라마 볼 때 이게 제일 궁금했었는데요. 그 드라마 속에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럴 때 진짜 실제로 전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다 연기인지 전화가 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 주거니 받거니 전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모레 대화를 비행기 나누는 표가 연기자들. 꼭 정말 찾아서 서로의 번호를 올게. 알고 거는 건지 진짜로 통화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셨다고요? 비밀을 찾아간 곳은 유리의 성 촬영 현장. 때마침 윤소희 씨에게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그렇다면 전화를 건 사람은 이진우 씨가 아닌 바로 감독님? 또박또박 읽어주는 목소리에 맞춰 실제로 통화하고 있는 듯 촬영에 임하는 윤소희 씨.
그런데 촬영을 마치자 핸드폰을 챙겨가는 이 낯선 손. 누구냐 넌? 아, 이게 연기자 핸드폰인데 저희 진행팀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번호는 저희가 임의로 만든 번호를 그냥 아무렇게나 개통해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소품 핸드폰인데요. 예, 개통만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전화 장면 어떻게 촬영되나요? 감독님이 따로 이제 대사를 옆에서 해주세요. 상대편 이제 통화 내용을 감독님이 대사를 그대로 읽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배우는 거기에 맞춰서 호흡을 해서, 예, 대사를 하시니까 크게 아마 티가 안 날 거예요. 감독은. 그럼 저녁은 어때요? 오늘 민주 씨 꼭 보고 싶어요. 아, 전화 장면 이렇게 촬영되는구나. 연기가 이렇게 자연스러우니 정말 배우들끼리 통화하는 줄 알았다고요. 승차고부를 그렇게 하는데 정말 드라마에서 탁탁 쓰잖아요. 그러고 보니 드라마에서 손만 흔들면 척척 서던 택시들. 연예인을 알아보기라도 한 건지, 택시 잘 잡는 비밀이라도 있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 가문의 영광 촬영장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TV 오아시스 시청자 여러분. 가문의 영광에서 하수영 역을 맡고 있는 전노민인데요. 전노민 씨, 택시 촬영에 관해 질문 있어요. 할 때 이제 배우들이 택시 잡잖아요. 근데 그런 게 미리 섭외가 된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서 가는 건지. 왜 이렇게요? 드라마니까. 드라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택시가 쓸만할 때 손을 뻗죠. 드라마니까 그런 거죠. 근데 드라마상에서 뭐 계속 실제처럼 잡으면 어떻게 촬영을 할 수 있겠어요? 촬영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보시는 분들이 다 아실 거죠. 촬영을 위해 사전에 다 준비된 택시들이었다, 이 말씀. 그렇다면 길거리 캐스팅도 가능할 것 같은 택시 섭외 어떻게 하시나요? 뭐 상황마다 틀린데요. 저희가 택시를 잡기 용이한 곳에 있으면 그때는 이제 바로 현장에서 이제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가지고 군이 허락을 하시면 이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바로 택시를 잡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는 택시를 불러서 이제 그때 쓰고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시간을 말씀드리고 약속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하, 실제 택시를 섭외한다. 그렇다면 기사님도 드라마에 깜짝 출연하시는 거예요? 예. 먼저는 이제 저도 제가 직접 운전하고 그랬는데 이제 또 차만 달라 그래서 차를 주고 끝날 때까지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차니까 제 차가 나오는 게 제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좋죠. 손만 뻗으면 잡히는 드라마 속 택시의 비밀. 이제 아시겠죠? 눈물 연기가 눈물이 제일 신기하죠. 코끝이 찡하도록 보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애절한 눈물 연기. 이들의 마르지 않는 아름다운 눈물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다는데요. 배우들한텐 정말 자유자재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눈물 잘 나오게 하는 방법 베스트 4. 방법 하나, 무차별 꼬집기. 눈 밑을 시작으로 인정사정 없이 꼬집어 봤으나 고통스럽기만 할 뿐 눈물이 잘 나오지 않고요. 방법 둘, 인공 눈물 넣기.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이지만 에게 한 방울 흐르고는 끝. 방법 셋, 실제 연기자들이 눈물 연기를 위해 사용한다는 티어 스틱. 조심스럽게 눈 밑에 바르자 화끈화끈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만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요. 방법 넷, 이름만 들어도 매콤한 양파. 냄새만 맡아도 눈이 시큰해지는데 용기를 내 눈가에 양파즙을 바르는 오아시스 실험맨. 그 슬픈 지고 애절한 눈물 연기가 바로 나오지만 심각한 충혈과 냄새를 동반해야 양파도 부적합 판정. 그렇다면 배우들이 보여주는 최고의 눈물 연기, 그 비법은 바로 감정이 몰입된 연기 그 자체였다고요. 모르고 봐도 재미있지만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드라마 세상. 배우와 스태프들의 땀과 열정이 숨겨진 드라마와 함께 앞으로도 쭉 행복하세요.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SBS 프로그램들. 가을 개편을 맞이해 시청자 여러분 앞에 더욱더 다양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간다고 하는데, 충격, 청신, 버라이어티. 가을 개편 SBS 새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평균 연령 33.5세,
6명의 골드미스 나이를 합하면 무려 200살. 대한민국 최고의 골드미스들이 뭉쳤다. 골드미스가 간다. 골드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노래하느라 성공을 위해 달려만 온 연예계 대표 골드미스 유겐바. 사랑과 결혼에 대한 그녀들의 솔직한 고백 그리고 용감한 도전이 시작된다. 그런 걸 갖고 왔단 술만큼 뺏길 수 없어. 방송에서는 절대 보기 힘들었던 솔직, 당당, 리얼한 그녀들의 100% 리얼 합숙일기. 일생일대 로맨스를 꿈꾸는 미녀들, 그리고 단 한 사람의 낭만적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그녀들의 필살기. 그녀들의 도전이 시작됐다. 사랑하고 싶은 여섯 미녀들과 사랑을 찾아줄 러브 매니저 3인방. 과연 골드미스들이 꿈꾸는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대한민국 남자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을 골드미스들의 초절정 매력 대결. 골드미스가 간다. SBS 새 예능 프로그램 연애 시대. 연애에 대한 모든 것 지금은 연애 시대. 무슨 범인 은닉죄래나요? 처남을 숨겨줬는데. 예. 네. 아니 그 하나밖에 없는 아내 그리고 그 아내의 참 동생. 네. 그걸 참 인간적으로 숨겨줬는데 그걸 갖다가 범인 무슨 은닉죄라고 아유 나 참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보통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진짜? 글쎄 말이에요. 저는 지난번에요. 시 7,000벌 되시는 시대거른이 농민데모에 참가하셨다가 쫓기실 때 제가 숨겨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범인 은닉죄가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7촌? 아니 네. 그 7,000벌 되는 그 저 어른이시면은 그 뭐 잘 모르는 분인데 잘 모르는 사람 그 숨겨준 거는 무슨 범인 은닉죄에 해당이 안 되고 그 잘 아는 처남 숨겨준 건 범인 은닉죄에 해당하는 거고 네. 이게 이런 법이 있습니까? 한울천지 안에? 아,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야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이거. 네, 지금. 네. 처남 숨겨줬더니 죄인이 됐고 그렇지 않고 7,000볼 아저씨를 숨겨주는데 좀 괜찮았었다. 자, 그러면은 작년에 처남을 숨겨준 엄영수 씨가 범인 은닉죄로 몰렸었다고 하는데 친척을 숨겨주는 건 은닉죄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엄영수 씨는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각자의 생각대로 지금 뭐 여기서 배우는 입장이니까 생각대로 한번 설명하고 주장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제지요 문제. 제가 제일 질 사람 같습니다. 아, 이제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판단은 이쪽에서 하시니까. 자,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네. 자, 저는요 어떻게 무죄라고 생각을 해요. 엄영수 씨 무죄다? 네, 네. 아.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네. 이제 법이라는 거는 사회 질서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네. 법에 앞서서 인륜이라는 게 먼저 앞서잖아요. 근데 이제 엄영수 씨 말씀대로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 부인의 동생이에요. 네. 그러면 남도 딱한 처지에 있으면 우리가 일단은 숨겨주게 돼 있어요. 우리 네. 인간의 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처남을 숨겨준다는 건 절대 저는 죄가 아니라고 봐요. 아, 근데 유죄 판결 받은 거는 잘못이다? 잘못이죠. 그게 잘못됐죠 이거 지금. 네. 예. 또 네, 저는 그에 대한 옆에 계신 반대입니다. 누구십니까? 옆에 계신 분은? 예, 유호준입니다. 네. 지금 가족법상 네. 친족의 범위를 처가적으로는 장인 장모로 구간했기 때문에 네. 이 법적으로는 유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그건 유죄해야 됩니다. 당연히 잘못한 거다. 아니 이거 얼굴이 네. 저하고 비슷하신데 장난을 안 들고 그 유죄를 때리십니까 그래? 처남을 숨겨준 것이 무죄냐 유죄냐 확신하십니까? 자, 이럴 경우가 우리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자, 어떻습니까? 두 분의 의견이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되고 엄영수 씨는 계속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재산에 관한 형벌이라든가 네. 범인 은닉죄나 증거인멸 같은 죄는 있지 않습니까? 네. 친족 간의 그런 그 죄를 범했을 때는 네. 남을 숨겨준다든가 그러면 처벌을 당하지요. 네. 범인을 숨겨줄 때. 근데 친족 간에는 어떻게 그 정으로 숨겨주지 않겠느냐. 네. 형벌로 다스리는 것보다는 그런 정적인 측면에서 한 거는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형을 면제를 해주지요. 그렇게 돼 죄 있는데?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성립은 되나 형을 면제를 해주게 돼 있는데 네. 이제 친족 범위가 아까 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 작년까지는 결혼을 하면은 여자의 경우에는 남편의 시아버지계로 8촌, 남편의 시어머니계로 4촌, 네.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처의 부모만 친족 범위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차별이 있죠. 네. 그래서
시 7춘 당숙을 숨겨준 분은 그게 형을 무죄였고. 면제받죠. 예. 그러고 그러니까 별로 친족 의식도 없고 정도 없겠죠. 네네. 그러지만 아까 그 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처남 그 정 있고 일륜적으로 예. 그걸 친척이라는 느낌이 뭐 자연적으로 드니까요. 예. 안 숨겨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모두가 다 공감대를 형성을 할 텐데 예. 그런 경우는 작년에는 죄가 성립이 됐습니다. 남이라고 법이 해석하기 때문에. 그럼 친족 범위를 다시 한번 보죠. 왜 한 사람은 7촌인데 무죄가 되고 한 분은 처남을 숨겼는데 유죄가 되느냐? 범위. 작년까지는 그랬죠. 예.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친족 범위가 아버지 어머니 계에도 전부 8촌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됐고 똑같이. 또 시집도 인척 결혼하면 인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집이나 처가가 다 4촌으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오히려 7촌 시집 7촌을 숨겨준 부인은 처벌을 받고 남이 됐으니까 네.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처벌을 안 받죠. 근데 네. 작년의 법은 오히려 남자를 위하고 여자를 차별하는 법인데 남편이 처벌을 받고 그건 참 모순. 네, 올해의 법은 서로 부부간에 공정하게 이렇게 친족 범위가 정해져서 남자분들은 뭔가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된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본인은 처벌을 안 받게 되신 거지요. 네. 네. 엄영수 씨 참 작년에 억울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오히려 남자들을 위하는 쪽으로 만들었던 것이 엄영수 씨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됐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호주 제도에 관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경우입니까, 엄영수 씨? 네. 네, 제가 금년에 25이라면 25이고 네. 뭐 30이라면 30입니다만은 네, 왔다 갔다 하는군요. 취직을 앞두고 있어요. 네. 그런데 호적상 보면 제가 장남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호주 승계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저는 이 호주 승계를 안 하고 분가를 하고 싶다 이겁니다. 네. 내가 저희 집 호적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새로운 호적을 만들고 싶다. 네. 그럼 왜 그러냐? 저희 그 아버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해가지고 이제 새 어머니하고 사시니까 어머니하고 저희 누나하고 저하고는 이제 따로 살았어요. 예. 근데 그 새 어머님 그 나이가 저보다 한 5살 많은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누나하고는 거의 한 동갑쯤 됩니다. 그런 경우 그러니 있죠. 호적 등본을 띄워가지고 누가 보면요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호적 등본을 띄자마자 감칩니다. 숨속에다가. 네, 누가 볼까봐. 그래서요. 근데 이번에 취직을 하게 되면 호적 등본을 갖고 가라 그러면 그 호적 등본을 가져가 보면 아니 그 어머니라는 사람 나이가 어떻게 그 아들보다 한 5살 많고 누나하고는 또 동갑이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나가서 저 혼자 있는 새로운 깨끗한 호적을 만들어서 깨끗한 호적 안에서 살고 싶다. 가능하다면 뭐 저희 어머님과 같이 호적을 따로 만들 수 없느냐.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장남인데 그렇단 말씀이죠? 근데 이건 가상입니다. 어디까지나. 엄영수 씨가 진짜 그런 거 아니죠? 또 주간지에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나와. 자, 가상입니다. 과연 엄영수 씨가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연으로 이렇게 하고자 한다. 호적을 따로 나가서 만들고 싶어 한다.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는지. 자, 의견 주실 분. 네, 어떻게 생각해요? 네, 남자분. 우선 딱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그 가족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남녀의 평등을 갖다가 한 발짝 앞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그 핵심되는 것이 호주의 상속이라고 보는데 어떠한 형편이나 어떠한 경우라도 장남된 사람이 호주를 포기하고 호주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도 아니다. 네. 안 된다는데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안 된다. 모두 다 안 된다는데 엄영수 씨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네, 양 선생님 어떻습니까? 모두 안 된다는데 혼자 장남이라는데 말이죠. 이거 네. 작년까지는 그 호주 상속이라고 그랬고요. 또 이번에는 승계제도로 바뀌었어요. 신분이 상속되는 게 아니라 그냥 승계하는 정도로 이렇게 조금 이제 그렇게 바뀌었죠. 그러면서 작년에는 그 호주 상속한 장남은요, 우리나라를 떠나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다든가 그래서 우리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 사람이 식물인간이라 하더라도 호주 상속 포기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호주 상속을 하게
이렇게 돼 있고 양자로 갈 수도 없고 예. 또 저런 경우에 분가하고 싶어도 분가하실 수도 없고 지금 이분은 어머니하고 호적을 같이 하고 싶으실 거예요. 네. 보통 저희한테 상담 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럴 수도 없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호주 그 상속제도가 승계제도로 바뀌면서 네. 호주 승계를 포기할 수도 있고요. 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분가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장남이 원할 때는 자기 자의에 의해서 승계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분가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분가를 하셔가지고 어머니하고 호적을 같이 하실 수는 없고요. 아직도 호주 제도가 있으니까 네. 어머니 호적으로 들어가실 수는 없고 단독 호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모를 자기 그 가족으로서 호주로서 생모를 입적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의 호적에 들어오는 형식으로. 네. 아들이 호주가 되고. 네. 그렇게 예.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호주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권리와 의무, 네.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지고 거소를 지정하고 네. 상속상의 특권이 있고 네. 또 상속할 때 제사 그 상속도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주는 이제 그 모든 뭐 묘지 3,000평이라든가 네. 또 뭐 족보 제기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호주 상속하는 분이 다 받으셨는데 네. 올해는 실제로 그 제사를 지내는 분에게 뭐 족보라든가 이런 거는 네. 묘지라든가는 승계를 하게 되어 있고 예. 특별히 그런 그 특권으로 주둔 거 네. 이런 거는 다 삭제가 되고 유명무실하든 권리 의무도 이렇게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는데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호주제도 자체에 지금 승계를 누가 하라고 직계비속으로 승계순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대로 뒀기 때문에 네. 여기에 그 우리가 그 외국에서 침략을 받아도 무력, 경제, 사상 침략이 있을 때 사상 침략이 가장 무서운 건데 이게 지금 일본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법 제도의 사상 침략입니다. 네. 근데 일본에서도 이 제도가 없어졌는데 아직도 우리 법에다 이거를 고집하는 거는 좀 문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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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영수 씨처럼 그 딱한 사정의 경우는 그렇게 해도 되는군요. 저 뒤에 분이 잘 모르셨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작년만 같아도 안 됐다는 그런 얘기죠. 자, 이 얘기를 들으시고 혹시 각 가정에 어떤 그 의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김에 질문을 하시면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계신 분. 네, 저는 딸만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호주 제도가 존속하는 한은 그 남자 그 아이를 갖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법률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시적으로는 제 딸이 그 호주 승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결혼을 하면 그것을 또 포기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존속하는 한은 다른 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호주 제도 자체가 그 옛날 군주 시대라든가 농 경제가 기반이 되는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남계 혈통을 중심으로 가를 이어가는 제도니까요. 그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가 남아 있는 한은 법으로 딸이 상속을 하고 또 입부 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 가로 들어올 때는 아들과 딸을 낳은 성과 본을 아내의 성과 본을 따는 혼인이 있으나 과연 우리나라의 남자들이 몇 사람이 그런 혼인을 해줄지 이런 것도 의문이고 사실상으로 그건 지속되기가 어려운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가 남아있는 한은 간접적으로 그 남아 선호 사상을 지지를 하고 남계 혈통에 의해서 가가 이어지는 그러면 아들을 어떻게든지 낳아야 되니까 일부 일처 제도를 취하고 있으나 첩이라도 봐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인습으로 내려오는 사상을 법이 간접으로 지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거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네, 이거가 그냥 단순히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그런 여러 가지 관련 전문가의 관련 또 사회의 영향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드라마의 일부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뭐 해먹고 어떻게 사네. 우선 이은 변호사님이나 먼저 만나보자고. 능력 있는 분이니까. 억울한 일이지만 구두 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위자료 문제는요. 민 여사님 편에서 증언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시어머니도 신우도 시동생도. 더군다나 남편 명의로 됐던 아파트 상가 건물 유가증권이 벌써 2달 전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매매되고 시동생 명의로 이전되고 매각된 거라면. 그럼 완전히 빈손인가요? 그런 셈이죠. 정말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벌어서 모은 재산인데도요. 민 여사님 직업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민법은 주부를 직업으로 규정해주지 않았어요. 아무리 함께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라 해도 아내에겐 자기 명의로 돼 있지 않는 한 재산 분할권이 없다는 얘기죠. 단지 남편 재산 중에서 30% 이내의 재산을 위자료로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도 남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그만이고요. 아, 그럼 우리 여자들은 뭐예요? 아무 권리도 없는 남편의 노예인가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위자료라는 의미 자체가 공동의 재산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남편이 아내에게 부당한 경우, 즉 죄를 졌을 때 위로금조로 약간 주는 거니까요. 자, 이 드라마를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여성 문제작 시리즈 중에 이혼녀의 경우인데 극 중에서 재산 증식에 많은 기여를 했던 부인은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위자료도 못 받고 이혼을 했는데 개정된 법에서는 과연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명의로 재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아내의 경우는 당시에 참 불리했었는데 엄영수 씨가 이번엔 문제만 내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경우에. 글쎄, 근데 이거 애매한데요. 애매. 그러니까 저건 안 산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남자가 안 주겠죠. 네. 예. 안 줘도 된다. 같이 살아도 여자 명의로 재산을 안 해놓는데 네. 이제 안 사는 마당에 그걸 주겠습니까? 네. 결혼한 지 2년 됐다 그랬죠, 엄영수 씨. 만약을 상당히 여러 번 하고 아내의 몫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 경우는요. 엄영수 씨 이름으로 다 해놨습니까? 아니 제 아내는 지금 이제 왜냐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제가 벌어서 공부시키고 지금 투자하고 그러니까 뭐 저희 아내 몫은 거의 없죠. 예. 찾아갈 것도 없다. 그러면요. 예. 지금 오히려 제가 부담이 무척 큽니다. 예.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아주머니가 많이 번다면은 그러면 공동으로 해야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법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시겠고. 예, 그건 잘 모르시겠고요. 네. 다른 부부들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드라마의 경우라면은 저 여자분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엄영수 씨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네. 조금 여자 쪽에서 생각할 때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억울하다. 본인이 저기 벌어서 학비를 댈 때는 또 자기가 부담이 된다 그러고요. 여자 쪽에서 벌었을 때는 같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그건 이거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부들이 가정에 사는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여건의 모든 면에서요. 그런 경우에 이혼을 했을 경우에 위자료하고 또 이렇게 재산 분할을 이렇게 논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여자분들이 가정에서는 그 위치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직접 그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권을 뭐 반을 나눈다든지 이렇게 분할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요. 제가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요, 그냥 그 이혼한 후에 그 여자분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자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달리 생각하는 분. 네, 옆에 분. 뭐 갑자기 이혼에 관한 이건 가상입니다. 가상. 하니까 그 음식이 얼마나 좋으신데요. 일단은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안 일어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남녀가 처음에 같이 결혼하고 밥부로가 되도록 같이 살자고 약속해가지고 같이 가정을 책임지고 꾸려 나왔는데 그러면서 남편은 사회에서 사회는 일을 하고 또 주부는 집에서 가정
일을 하고 이렇게 네. 했을 때 어떠한 불의한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부인이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기본권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네. 아내의 그 일에 대한 그 뭐랄까 기여도 이런 것을 충분히 인정해야 된다. 예, 가사노동에 대한 그는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저분 선하게 생기셨습니다. 선하게 생겼습니다. 벌써 논리 감사합니다. 전개하시는 게. 예? 그렇게 생각한다. 만약의 경우. 예? 결혼하기 전에는요. 예. 누구든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분 결혼해서 이혼하기 전에는 또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막상 이혼에 들어가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럼요. 예.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만요. 드라마 이런 걸 참 보면 아니 연애할 때 같이 살 때는 내 모든 것을 너 다 주겠다 그러고 내 건 없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근데 돌아설 때는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자, 우리 살다 보면 아마 이런 경우를 당하는 분이 계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내의 몫에 대해서. 엄영수 씨 말이 맞으신데요. 살게 될 때에는 뭐든지 다 주신다 그러시는데 헤어지게 될 때는 아마 손에 쥐어줬던 것도 뺏고 싶은 게 그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알겠어요. 설명은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보통은 우리나라에 이제 통계를 내보더라도 90% 이상이 결혼한 후에 재산을 모아서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 등기할 수 있는 명의 이런 거가 전부 남편의 명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친정에서 사주는 집도 남편의 명의로 사주니까요. 지금도. 그러기 때문에 모든 재산이 더구나 같이 벌었을 때는 그 남편의 명의로 돼 있는데 보통 이혼하게 될 때에도 남자분들에게 무슨 구타라든가 부정한 행위 이런 거가 있어서 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여자가 있어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그럴 때는 뭐 논하지도 않고 나갔으니까. 그랬는데 그럴 경우에도 위자료로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위자료라는 거는 뭐 30%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1,000만 원에서 30% 받기는 쉽습니다. 300만 원이라든가 이런 건 위자료로서 적당하거든요. 당신 너무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으니까 위로하는 의미에서 위로금으로 얼마 준다. 그러기 때문에 근데 10억에서 3억은 위로금으로 재벌의 아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혼하신 분이 이번에 재산 분할을 하겠다고 상담을 오셨는데 100억의 재산인데 3억을 받았습니다. 위자료로. 그러니까 액수가 많이 이분들이 빈손으로 같이 모았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을 아니죠. 그거가 이제 30%로 알고 계시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거죠.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위자료라는 거는 1호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퍼센테이지가 정해있지가 않는 거다 이거죠. 적을 때는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나가서 세 방이라도 얻어야 되니까 안 그러고 3억 주면 위자료로 많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100억에서 3억밖에 못 받았는데 그거가 빈손으로 해서 부동산도 하고 이래가지고 부동산으로 지금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는데 올해에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생겨서 그분이 이혼하고도 2년 안에는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간통을 해서 작년에 이혼을 했는데 그 경우에 3억 위자료는 받았고 작년 법으로는 그거밖에 못 받는데 올해 법으로는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재산 분할 청구는 또 다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 후에 부부가 이루는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 근데 기여도를 따진다는 게 참 어렵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상속받은 재산도 그거를 반 나누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는데 결혼 전에 그 각자의 가진 재산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각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그건 기여한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에서 승시간 재산에 대해서만 기여도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각자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염려를 한 거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법 같은 경우는 뭐 맞벌이를 했든 안 그러면은 아내가 집에만 있었건 남편이 집에 일을 하고 남편이 직업을 가졌든 간에 결혼한 후에 모은 재산은 공유로 해서 반을 그 이쪽의 걸로 인정을 하는 그런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 청구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나라 판사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인습으로 돼 있는 분들이 어떤 판결을 내려줄까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의사 이혼하시는 경우에 3억에서 반을 주고 7천만 원은 위자료로 주라고 이러는 판결이 나서 한편으로는 조금 다행이다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그 인턴 레지던트 할 때부터 뒷바라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 선생님처럼 반대로 남편을 가리킨 경우 이럴 때는 유형과 무형의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나타나는 재산 아내 가르치고 남편이 없을 때는 이건 똑같습니다. 모든 게 남자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남자만 뭐 뺏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여자 명의로 돼 있을 때는 남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뒷바라지를 해서 여자가 의사가 돼서 돈을 벌게 앞으로 됐다. 그러면 현재는 없더라도 앞으로 벌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얼마를 줘라 하는 판결이 선진국의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자, 그럼 주부들의 이러한 그 기여도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남편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끝에 계신 분, 네, 말씀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사노동이라는 것이 말이죠. 현대 생활로 그러니까 즉 현대 생활로 넘어오면서 남녀가 서로 같이 일을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유럽이나 아니면 그 미국 영화에서 그리고 모던한 남자는 전부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죠. 그게 현재 이제 부부가 서로 일을 공유해서 함께하는 것, 그리고 같은 직업을 가지고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 등등이 이제 현대 생활의 특징인데 이것이 가정 생활로 들어와서 그것도 대가족 생활 중심으로 들어왔을 때 과연 남편이 자기 부인을 어떻게 처음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도와줄 수가 있느냐, 이게 사실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형제 그리고 남자 친구들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이렇게 면면이 흘러오는 어떤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좀 여자 쪽에게 일방적으로 맡겨놓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현재 그 어떤 인식의 정도는 상당히 남자가 부부 생활을 둘이 할 때는 괜찮겠지만 이렇게 대가족 생활을 할 때는 좀 어렵겠더라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내가 만약에 수입이 없을 경우 집안 살림만 했다 그러면 아내의 그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점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밖에서 활동을 할 때 늘 느끼는 거지만 이 한 군데서 지금 밖에서 봉급을 100만 원을 탄다면은 그 100만 원의 봉급을 타가지고 살림을 하는 아내 얼마 정도의 값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자신은 과반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50만 원 이상의 기여를 한다. 왜냐하면은 한 공간에서 그것도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옆에 혹시 아주머니가 계셔서 눈치를 보시고 그러시는 건 이 가사노동에 대해서 그전에는 그저 늘 당연히 해야 되는 주부의 일이다. 근데 이걸 돈의 가치로 생각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돈으로 환산한 그런 예가 있다면서요? 아내들의 가사 일에 대해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게 다 가사 노동력을 인정을 해줘서 공유라든가 이런 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에서는 우리는 그거를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여성민우회에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통계를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사의 그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주부의 가사 노동력의 가치가 한 88만 원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 통계를 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신문에 나고 나면 재벌들의 경우에 라든가 안 그러면 상당한 재산을 서로 모아가지고 샀을 때에 그거를 20년을 계산을 해줄 테니 가지고 나가라. 이러는 경우 그럼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세요. 근데 너무 많은 분의 경우는 그렇게 계산을 해도 상당히 유리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불리하죠. 아니죠, 둘이 남자의 같이 경우. 그렇죠. 남자의 경우 유리하다. 그걸 쳐주는 게 훨씬 편하다. 그러니까 그거 쳐줄 테니까 그럼 당신 가지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이 같이 뭐 하는데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 그 여자의 가사 노동력을 인정을 안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남자가 재산을 집을 살 때에는
증여세 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는데 여성들이 집을 하나 자기 명의로 가지려고 할 때는 남편이 명의를 해주고 싶어도 증여세를 내라고 네. 그러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여자의 가사 노동력을 인정을 해서 이거는 꼭 이혼의 문제를 떠나서도 서로 가정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도 아내 명의로 하나 할 때라든가 이럴 때를 위해서 그런 통계를 낸 거지요. 네. 자, 다음 문제. 엄영수 씨 어떤 문제입니까? 네. 여보. 또 내외가 되셨네. 네. 원래 저희가 이 부부로 올라왔거든요. 네. 그저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 뭐 네. 그 유언 같은 거 없으셨나? 언제 유언하실 겨를이 있었나요, 뭐. 아니 그래도 말하자면 뭐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나눠 가지려는 뭐 이런 장인어른께서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이인은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됐다고 유산 얘기예요. 아니 당신이 너무 순박하고 착하고 몰라서 그렇지. 이 여자도 그 집안 재산을 갖다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시집간 딸의 유산은 무슨 유산이에요? 글쎄 이 시집간 딸도 그러니까 당신 그 오빠 있지? 예? 네. 오빠나 당신 그 동생이나 똑같이 그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야. 이인은 시집간 딸은 출가 외인이란 말도 몰라요. 출가 애인이고 뭐고 간에 가서 달라고만 그러면 거기서 그냥 이렇게 떼돈이 생기는데 그걸 왜 포기하냐고. 난 안 가요. 이는 무슨 돈이 최고인지 아나. 아니 그 남편이 일찍하고 숙직하고 나가서 몇 푼 더 벌려고 애쓰는 건 안쓰럽지 않고 가서 있는 재산 갖고 법으로 다 돼 있는데 그건 난 안 가요. 안 갈 거예요. 안 갖고 내가 뭘 택해도 잘못 택했지 씌워가지고 참. 아니 그 돈이 그냥 널려 있는데 그걸 안 갖고. 됐어요, 알았습니다. 얼굴이 다 뻘거지시네. 엄영수 씨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세요. 네, 저 끝에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 예, 그거는 뭐 결혼한 딸도 당연히 자식이니까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역으로 생각한다면 꼭 남자들한테만 줘야 된다면 사위도 자식이니까 사위한테 주는 몫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어떻습니까? 법이라는 거는요. 네. 법이 국가가 강제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 규범 중에서 윤리 도덕 이런 걸로 해결하는 거는 법규범에는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따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의 의식이 문제라는데 저 의식이 문제인데요. 지금은 전부 호적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출가애인입니다. 여자만 출가애인이 아니고요. 나는 부모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빠가 그 재산을 가지면 좋지 않느냐. 자기가 한 공로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가져야 된다. 당신이 우리 부모에게 무슨 생활비를 드린 적이 있느냐. 이러셨더라면 좋을 텐데 출가애인이니까 안 받는다고 하는 의식이 좀 문제시고.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법이 딸아들 구별 없이 혼인한 딸이든 안 한 딸이든 간에 똑같이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상속을 같이 받는 대신에 효도도 같이 해야 됩니다. 장남한테만 가서 며느리에게 올케에게 뭐 잘 모신다 못 모신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내 지분을 갖다 드리고 우리 어머니 좀 잘 모셔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게 이제 돼 있죠. 그러니까 시부모님에게 효도를 남편이 당당하게 하듯이 이제는 받아오는 것도 당당하게 받아오니까 친정 부모에게도 뭐 빼주는 듯한 그런 느낌 없이 몰래 하는 경향이 있는데 당당하게 효도를 할 수 있게 이제 그리고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여자든 남자든 권리가 똑같이 주어지면서 거의 비슷하게 의무도 같이 지게 이제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뺏기고 뺏어온 거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되면 남자는 뭐 새로운 가족법에 보면은 남자는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은 과거에 있던 권리 그런 것도 상당 부분 뺏기고 뭐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가족을 부양하는 문제에서 꼭 남자만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자도 수입이 있을 수 있고 여자들에게도 의무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부터는 가족 부양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공동 생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부부가 함께 책임을 지기로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맞벌이 하는 부부의 여자가 혼자서 월급을 다 가지고 생활비를 안 내놓겠다고 하실 때는 또 그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지 않고
부인이 가사 노동만 하고 있는 경우에 네. 이제 또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생활비 반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는데 가사 노동력도 바로 그거가 그 가치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남편이 가져오는 돈은 자본이다 하면 회사도 자본과 노동력과 운영 세 개가 병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정에 있어서 노동력이 바로 남편이 가져온 건 자본, 여사 노동력. 그러니까 이미 이제까지도 가사 노동만 잘했다면 가정일만 잘 맡았다면 생활의 반 이상을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도 또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벌면 또 같이 내놓으셔야 되고 가사일도 좀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가사일도 쉐어하고 월급을 받아오면 그것도 같이 생활비도 같이 내셔야 되고 또 아내가 직업이 없어서 가사일만 할 때는 남편이 내는 거가 혼자 내는 거가 아니고 같이 내는 거라고 해석을 하셔야 그렇습니까? 네. 오늘 문제로 풀었던 것 이외에 개정된 가족법 우리들이 알아야 될 거 간략하게 좀 마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아이들 이혼하는 경우에 전혀 어머니 노릇을 하고 싶어도 친권이 없었죠. 근데 올해부터는 어머니가 친권을 가지게 돼서 이제 그 자유로이 뭐 가족 부양 혜택을 받을 수 있다든가 이렇게 됐고 지금도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러고 이혼할 때 서로 자녀를 맞지 않겠다고 할 때 맞겠다고 할 때는 남자가 불리했는데 올해부터는 서로 맞지 않겠다고 그럴 때는 작년에는 남자 당신이 맡아라 이렇게 강제했는데 권리를 주면서 올해부터는 서로 의견이 다르면 가정법원에 청구해라. 그러면 더 적임자에게 맡으라는 판결이 나게 돼 있으니까 남자분들이 본인에게만 불리하게 됐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아내가 아이를 맡았다든가 안 그러면 아버지가 아이를 맡았을 때 한쪽이 감정으로 절대로 만나보지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르지 않는 부모가 기르는 부모에게 자녀를 면접하겠다 해는 면접 교섭권이 신설이 됐고요. 또 그 작년에는 부부가 사는 장소를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남편이 사는 장소에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뭐 부부간에 싸움 나면 시집으로 그냥 들어가 가지고요 효도해야 된다는 미명하에 무조건 합의 없이 이렇게 들어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안 들어가서 한 4, 5개월이 되게 될 때에는 집을 나간 남편이 오히려 아내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동거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할 때 거기는 잘못이 여자에게 있는 걸로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위자료만 계산이 되니까 위자료도 못 받고 이혼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거가 올해부터는 서로 동거 장소도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 조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제헌절에 뭐 법을 지킵시다 뭐 이런 행사하고 뭐 띠두르고 이런 행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법률을 한번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 아침마당에서 개정된 가족법을 퀴즈로 풀어가면서 알아봤는데 엄영수 씨 이런 문제 없이 잘 사셔야 된다. 윤혜영 씨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느라고 전화하신 분이 안 계셨습니다. 이 시간에 설명된 내용들을 뭐 꼭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 가상으로 했던 건데 이런 일이 없이 또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전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아침마당에는 이 더운 여름을 정말 더운 줄도 모르고 지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고3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지내는 여름 얼마나 힘든가 그 얘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